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절대로 벗지 않았다. 길 건너 사는 폴리는 참 친절한 사람이었다. 나보다 5살 더 많아서 어릴 때부터 어울릴 일은 없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친했다. 아마 내가 어렸을 때 폴린이 날 돌봐주기도 했을 거다. 폴린이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는 나더러 브라이덜 샤워 준비를 도와주라며 그 집으로 보냈다. 엄마도 참 몰라. 내가 남자애들이랑 자주 어울리니까 여성스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보낸 것 같은데 난 사실 완전히 반대였다. 그리고 그때 폴린과 예비 신랑이 피해 서약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먼저 죽는 사람이 남은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야. 폴린은 손가락에 낀 루비 반지를 조심스럽게 돌리며 내게 설명해줬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혼하고 재혼하면 어떡해. 그럴 리 없어. 우린 소울메이트거든. 폴린은 자신했다. 그 순수한 마음은 폴린을 더 아름답게 했지만 21살인 내 눈에 26살이나 먹은 폴린이 아직도 나보다 어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해 보였다. 폴린은 굳이 내가 묻지 않아도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예비 신랑 이야기를 이어갔다. 에이든이 이거 좋아하겠다. 에이든이 여기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등등. 그 꿈꾸는 듯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소울메이트라는 게 진짜 존재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까지 따라가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을 것만 같았다. 폴린의 친구까지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폴린은 우리에게 마음만 먹으면 사후에 깨어나서 주변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물론 기억이 흐릿할 거야. 폴린이 설명했다. 그래서 피해 서약을 하는 거야. 그래야 기억할 수 있거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데려와? 폴린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내가 물었다. 날개가 생길 거로 믿고 싶어.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망상인가 싶지만 폴린의 말엔 사람의 이목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5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우린 결국 좋은 친구가 되었다. 더는 숫자가 의미 없는 나이에 이르렀던 것 같다. 당시 나는 대학생이었지만 본가에 살아서 굳이 알바를 할 필요가 없었다. 남는 시간이 많았던 나는 폴린의 드레스 피팅이나 케이크 테이스팅 같은 결혼식 준비 과정에 늘 함께했다. 마냥 즐거운 예비 신부 폴린은 크게 당황하는 법이 없었다. 그저 백마탄 왕자님과 결혼한다는 사실에 심취해서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아름다운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뿐이었다. 조금씩 에이든을 향한 폴린의 헌신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에이든 역시 폴린이 그러하듯 그녀에게 미쳐 있었다. 둘이 함께 있으면 세상은 더 밝고 따뜻한 곳이었다. 내 심장 위로 마시멜로가 녹아드는 기분이랄까. 브라이덜 샤워로부터 6개월 뒤 대망의 결혼식 날이 되었다. 결혼식은 거창하지도 약소하지도 않았다. 폴린과 에이든은 두 사람이 가장 행복한 날에 원하는 하객을 정확히 부른 것 같았다. 한 명이 더 오지도 덜 오지도 않았다. 나도 그 결혼식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가장 행복한 날은 오지 않았다. 모든 신부가 그러하듯 폴린 역시 조금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식장엔 웅성거림과 동요가 퍼져 있었다. 에이든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 에이든이 오지 않으리라는 건 그녀의 사전에 없었기에 폴린의 미소는 한치 흐트러짐이 없었다. 하지만 불안해한다는 건
알 수 있었다. 들러리를 선 폴린의 절친이자 고등학교 동창 2명이 에이든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곧 에이든의 부모님은 도착했지만 동생이 아직 안 왔다는 걸 발견했다. 둘은 에이든의 부모에게 신랑 들러리로 설 둘째 아들이 에이든을 태워서 와야 하는데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곧이어 도착한 끔찍한 뉴스에 모든 사람이 폴린을 다독이며 연약한 그녀의 마음을 지켜주려 했지만 이미 산산이 조각나고 갈갈이 찢긴 폴린의 심장은 누구나 볼 수 있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무서운 사고였다. 스포츠카는 빨간불이 들어온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질주했다. 차가 멈췄을 때 보조석에 탄 남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운전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심각한 상태다.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에이든의 동생은 결국 목숨을 부지했지만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남은 평생을 사지마비 상태로 보내야 했다. 내가 알기론 살아남은 동생이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한다고 했다. 시작하지도 못한 결혼식이 끝난 후 폴린과 에이든의 부모님은 신혼집으로 막 산 집을 처분했고 폴린은 계속 본가에서 지내게 됐다. 폴린의 부모님이 여전히 현직에 계신 탓에 폴린의 친구들과 내가 돌아가면서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이웃이자 친구인 폴린을 위해 그 곁을 지켰지만 폴린이 텅 비어버린 상태였다. 망상에 시달리는 폴린이 가끔 황망함을 내비칠 때야 그녀가 현실로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 정도로 심장이 바스러지는 극한의 슬픔은 처음 봤다. 폴린은 웨딩드레스를 벗기를 거부했다. 폴린은 매일 해가 뜨면 창가에 앉아서 에이든을 기다렸고 밤이 되면 그리움에 사무쳐 울었다. 날마다 그렇게 보냈다. 폴린은 저편에서 곧 에이든이 깨어나서 자기를 데리러 오리라고 믿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벗지 않았다. 에이든이 턱시도를 입고 사망했으니 자신도 그에 맞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다. 폴린의 부모님은 물론 모든 친구가 다른 옷을 입어보라고 권유했다. 에이든이 올 때를 대비해서 언제든지 입을 수 있게 드레스를 보관하면 된다고 했지만 폴린은 우리가 에이든이 오리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폴린을 설득하는 것은 아이에게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다음에 사준다고 설득하는 거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폴린에게 드레스를 벗으라고 강요하거나 그 슬픔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다. 폴린은 드레스를 입고 생활했으며 드레스를 입고 잡고 심지어 씻을 때도 입고 씻었다.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라서 말리는 건 일도 아니었지만 그 외의 것들이 다 문제였다. 한때는 아름다웠던 오간자와 실크가 더럽게 해지고 악취를 풍겼다. 하지만 폴린은 여전히 벗기를 거부했다. 이젠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에이든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로 믿었다. 일주일에 3번씩 상담 치료를 받는 폴린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돌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전혀 차도가 없었다. 폴린의 슬픔과 트라우마는 점점 깊어졌고 하나의 정신병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언젠가부터 폴린은 에이든과 대화했고 우리에게 그가 근처까지 왔다며 그가 느껴진다고 했다. 날개를 단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것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래 걸린 거라면서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폴린이 사라졌다. 누구도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누구도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단 하나 우리가 찾아낸 것은 집 뒤편 숲풀에 놓인 폴린의 더러운 웨딩드레스였다. 등 부분에 커다란 구멍 2개가 난 것이 꼭 날개구멍처럼 보였다. 드레스를 찾은 후 폴린을 아꼈던 모든 이가 안도했다. 폴린의 어머니는 차라리 에이든이 폴린을 데리러 왔다고 믿었다. 초자연적인 것에 개방적이지 않은 이도 있었으나 정말로 에이든이 폴린을 데리러 왔다고 생각함으로써 나름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폴린의 죽음이 반가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믿고 싶었다. 폴린은 천사 그 자체였으니까 인간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날개를 펴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폴린의 가족은 폴린을 위해 아름다운 장례식을 열었고 우리 모두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내가 뭘 믿는지 궁금하다고? 내겐 애초에 선택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쓴웃음만 나온다. 지난 시간 폴린을 곁에서 가장 많이 지켜본 사람이었기에 욕조에 죽어있는 폴린을 발견한 건 역시 나였다. 폴린의 시신을 숨기고 처리하는 게 살면서 했던 것 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드레스를 개조하는 건 소름 끼치게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폴린도 내가 자신을 천국으로 보낸 것처럼 꾸민 것에 만족할 거다. 비참한 자살보다는 기묘한 로맨스를 끼얹은 죽음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니까.